가족에게는 짜증을 내고 타인에게는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면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행복은 단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의 가장 좋은 성품은 가족에게 무한한 온유함과 이해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타인을 즐겁게 하려 애쓰고 집에 돌아와서는 문제를 찾습니다. 밖에서는 겸손하고 친절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폭발하듯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 항상 나쁜 얼굴만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행동하면서 가정에서는 통제력을 잃을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미소를 타인에게만 주고 거칠고 추악한 태도로 가족을 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영화 대내밀타명발의 한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주 화풀이를 합니다. 결국 어느 날 참다 못한 아내가 분노하며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기분 나쁘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지세요. 왜 나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나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더 상처를 줍니다. 당신이랑 내가 친하니까 그래. 내가 당신한테 화풀이하는 게 뭐 어때서? 싫으면 나가. 이처럼 현실에서도 비슷한 장면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화가 나는 일을 만나면 즉시 폭언을 퍼부으며 그로 인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십중팔구 뜻대로 되지 않지만 모든 일을 다 발산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에게 감정을 조절하는 것처럼 가족에게도 절제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실력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낸다. 집에서 거친 태도를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무능력을 보여줄 뿐입니다. 파트너에게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본인의 무례함과 무지함을 드러내는 행위이며 자녀들과 끊임없이 다투는 것은 어리석음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지혜이자 수양의 과정입니다. 가족에게는 짜증을 내고 타인에게는 친절한 사람들이 대개 아래의 세 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첫째, 내면의 불만과 감정 조절 실패. 이런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이유가 내면의 불만과 감정 통제 실패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직장 스트레스, 삶의 문제 또는 인간관계로 인해 불안하고 초조해지며 그 감정을 가정에서 해소하려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은 그들에게 있어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정에서의 무례함과 타인의 이미지 관리.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도 밖에서는 노력해서 친절하고 사교적인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에서는 화를 잘 내지만 사회적 관계와 이미지를 위해 외부에서는 최대한 자신을 자제하려고 애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와 가정 사이의 틈새에서 살아갑니다. 한쪽에서는 미소로 타인을 기쁘게 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해와 포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밖에서 미소를 짓는 것이 비록 억울할 수 있어도 동시에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타인에게 친절한 사람은 여전히 가족에게 의존하는 유아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밖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집으로 돌아와 위안을 찾고 마음 속 억울함과 불편함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족 간의 역할 왜곡과 심리적 균형 상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간주하며 가족은 자신의 인내와 화를 당연히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숨김없이 발산하게 됩니다. 한 번의 인터뷰에서 한 사회자가 왜 우리는 좋은 성격을 타인에게 남기고 나쁜 성격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지식인이 이런 실수를 나도 자주 저지른다고 답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까다롭게 굴고 비판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극복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진정한 교양이다 라는 깊이 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만 그 진솔함이 가져올 수 있는 상처를 종종 간과합니다. 둘째, 이기심과 위선. 마지막으로 이기심과 표리부동함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필요만을 신경 쓰고 가족의 헌신과 사랑을 무시합니다. 이들은 가족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간주하여 집에서 짜증과 불친절한 태도를 자주 보이게 됩니다. 속담에 따르면 집은 작은 공간일 뿐이지만 그 안에 나쁜 말과 원망이 가득 차면 따뜻함과 사랑이 자리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가족에게 쏟는 거친 말과 행동이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 행동들이 이미 상처받은 마음에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더할 뿐입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견고한 후원자입니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헌신과 인내로 우리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감정을 함부로 발산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정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슬픔, 분노를 담아낼 수 있는 정서적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따뜻함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것을 가족의 희생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쁜 성격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상처 입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대개 내면의 불만, 가족 간의 역할 왜곡, 이기심 등으로 인해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본능일 수 있지만 그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가족에게 짜증을 내지 마십시오. 가족은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가장 강력한 후원자입니다. 가족을 의지하는 동시에 그들에게도 의지받는 관계를 통해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먼지를 자주 털어내고 감정을 잘 다스리며 나쁜 기운은 집 밖에 두고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칠순 노인의 충고 자녀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쪽은 결국 본인입니다. 바쁜 도심 속 낡은 주택 단지에 한 칠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등이 조금 굽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의 하루하루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늘 혼자서 아파트 아래 벤치에 앉아 먼 곳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자녀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모처럼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건강을 챙기고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말며 건강보조식품이나 투자와 같은 것을 섣불리 구매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자녀들의 걱정을 지나치다고 여기며 자신은 스스로 잘 돌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남성은 스스로 건강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노인에게 장수를 돕는다는 건강보조식품을 권했습니다. 그는 이 제품을 꾸준히 복용하면 건강이 예전처럼 좋아질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에 마음이 동했고
즉석에서 많은 제품을 구매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이를 알고 난 후 아버지에게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믿지 말라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고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굳게 믿으며 매일 꼬박꼬박 복용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그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기간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자녀들은 더욱 불안해하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자신이 아프지 않다며 여전히 제품을 복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그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고 검사 결과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견되어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중에 노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렸던 자신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제야 자녀들의 조언이 헛된 걱정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완고함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자녀들은 돌아가며 아버지를 보살폈습니다. 생활을 챙겨주고 비싼 의료비도 대신 지불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감사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치료와 요양 끝에 그는 점차 건강을 회복했으며 자녀들의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자녀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그는 병원 입구에 서서 파란 하늘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자신이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제멋대로 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의 삶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자신의 고집과 실수로 그들을 다시는 상처 입히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녀들의 충고를 더욱 따르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도 않았고 건강보조식품이나 투자와 같은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욱 잘 챙기며 지역사회 활동과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전보다 더 충실하고 의미 있게 변화했다고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자녀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이 조언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관심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조언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이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헌신에 보답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며 그분들이 우리의 보살핌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골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위는 반쪽 아들이다. 좋은 사위를 만나면 아들을 하나 더 얻은 것과 같아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실생활에서도 이런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노인이 병에 걸렸을 때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위도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을 보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위가 억지로 그런 역할을 맡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위는 마음씨가 선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노인이 평소에 그들에게 잘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위의 인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80세 노인은 97세의 장모님을 꾸준히 찾아갑니다. 그는 장모님과 손을 맞잡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정을 나눕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 80세 노인은 아내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살아 있었다면 올해 7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령의 사람들은 대개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97세의 장모님이 살아계셨고 이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올해 초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는 큰 슬픔에 빠졌지만 그 슬픔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장모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세가 거의 100세에 가까운 장모님이 딸의 죽음으로 인해 지나치게 상심할까 걱정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지나자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모님은 사위를 보자마자 2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딸은 이제 없지만 이제 나에게는 반쪽 아들 같은 사위가 있구나. 2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사위는 직접 장모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뒤에야 그는 장모님 댁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감탄했습니다. 사위는 반쪽 아들이라더니 이런 사위는 자식과 다를 게 없다. 이제 그동안의 인연은 완전한 가족애로 자리 잡았구나. 비록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 장모님은 여전히 어머니처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그가 존경하는 어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자주 찾아뵀다고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상심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위의 행동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사위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요즘 세대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다. 80세가 되어도 장모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내가 친정을 가더라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이 바로 예전 세대의 따뜻함이다. 다른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반쪽 아들이다. 그는 반세기 동안 사위로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깊은 정을 나누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의 장모님도 평소에 그에게 잘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노인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괴롭지 않았을까요? 그는 분명히 외롭고 슬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의 연세를 생각하며 그녀가 상심할까 걱정했습니다. 그의 방문이 장모님에게 딸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진심 어린 효심은 장모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이며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빈부귀천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62세인 유건창입니다. 퇴직한 지 1년이 넘었고 매달 6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혼자 살고 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었고 외동아들은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한가롭지만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을 때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들은 저에게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거를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동거하는 것은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병이라도 나면 동거로는 오래 함께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은 요즘 사람들은 모두 현실적이라며 젊은 사람도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은 더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저금할 여유가 있고 승강기가 있는 넓은 아파트에 산다. 매달 연금도 나오니 경제적인 문제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들은 제가 저축한 돈이 있다고 그에게 말했을 때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이기적이야. 돈이 있으면서도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잖아. 그 때문에 아내의 친정에서 체면도 구겼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제가 돈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를 냉랭하게 대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만나 제가 일을 돕더라도 그의 얼굴은 항상 차갑기만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반성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돈이 있어도 아들을 돕지 않고 제 노후만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만약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분명 아들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삶이 안정된 후에야 우리 부부의 삶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처음 아들의 집을 마련할 때 저는 조금만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끝내 아들의 집을 전액 지불해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은 주택 대출과 차량 대출이 없었기에 그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담까지 있었다면 아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유지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몇몇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쪽이 해고당하자 이혼하고 집을 팔고 돈을 나눠 가진 뒤 헤어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와 정말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는 정리해고를 당하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지만 많은 노부부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걸까요? 아내와 저는 과거에 많은 삶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도 있었고 심지어 식사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시대의 거센 흐름 속에서 함께 분투하며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지만 제 손에는 저축금과 노후 자금이 있고 매달 연금도 받습니다. 노년에 저는 단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아들이 왜 저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결국 제가 떠난 후 모두 아들의 것이 될 텐데요. 그는 지금 저를 더 잘 돌보고 제 노년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도 덕을 보고 효자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 아들은 저에게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도 무관심한 태도로 대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저도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 제 삶을 돌봐주고 함께 늙어가며 노년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노후 자금을 실수로 낭비할까 걱정됩니다. 몇몇 맞선 상대를 만나봤지만 그들은 감정에 대해 묻기보다는 연금이 얼마입니까? 저축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부터 합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묻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저보다 15살 어린 한 여성이 18만 위안의 결혼 자금을 요구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혼도 결혼이니 당연히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돈을 아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중년 이후의 결혼이 정말 오래 갈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여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생활비는 서로 나누어 부담하고 집안일은 제가 더 많이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병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한 정을 바탕으로 저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맞선 자리에서 말했더니 상대는 제가 얼토당토하는 꿈을 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변의 독신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절대 혼인신고는 하지 마라. 그냥 함께 지낼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도 어렵다면 대화라도 잘 통하는 친구를 찾아라.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 다만 전 배우자와 같은 헌신을 기대하지 마라.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될 것이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라.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녀들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다가오지만 필요가 사라지면 떠난다.
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당신이 정말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말이다. 저는 고민 끝에 아들과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축금의 절반을 아들에게 주고 그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반려자를 찾는 것에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합한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만나지 못하더라도 혼자 살며 아들과 손자가 있는 삶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제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